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수능 완성 교재 유형편에 들어있는 독서 지문 하나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교재를 보면 교재 90쪽이라고 되어 있죠. 90쪽입니다. 90쪽에 독서 유형연습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문은 여러분들 인문편에 해당합니다. 대체로 이과 학생들 중에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고요. 문과 학생들은 뭐 1, 2등급 정도 된다, 모의고사에서. 그러면 이 정도 지문은 충분히 이해하면서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과 3등급 정도 되고 사회적인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한 학생들, 사회 과목에 대한 공부가 완전히 돼 있지 않은 학생들은 조금 이해가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지문을 요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선생님이 지문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대상을 찾고 글의 구조를 보는 게 중요하고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근대에 이르러 인간은 신분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개인으로 존재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인간은 또한 이러한 자유의 권리가 신분적 특권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향유하는 보편적 권리로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인간은 무슨 존재가 되었다? 평등한 존재가 되었다. 근대 이전의 전통사회는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근대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전통사회에다는 세모 쳐놓으세요. 전통사회는 신분사회이자 통일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사회로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의 역할과 의무가 이미 결정된 사회였기 때문에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대로의 이해은 전통사회의 권위로부터 개인이 해방되는 과정이며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증대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죠. 중심 대상이 뭡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근대에서의 인간 아닙니까? 됐죠? 근대에 이르러서, 어디에 이르러서? 근대에 이르러서 인간은 뭐로 존재하게 되었고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개인으로 존재하게 됐고, 알았죠? 근대에 와서 인간은 무슨 존재가 됐다? 자유로운 존재가 됐다. 그 다음에 무슨 존재가 됐다? 평등한 존재가 됐다가 중심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이해하면 됩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첫 번째 문단을 독해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단으로 가면 여기부터가 지금 난이도가 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근대로의 변화 속에서 칸트의 윤리학 네모 쳐보세요. 칸트의 윤리학은 자유롭고 평등한 근대적인 인간을 완성시키는 철학적 기반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근대적 인간, 개인의 철학적 기반이 된 게 바로 뭐다? 칸트의 윤리학이다. 됐죠? 지금부터는 결국 이걸 설명할 겁니다. 됐죠? 칸트의 윤리학에서 개인이 자유로운 존재이면서 평등한 존재인 이유는 무엇이냐를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그래서 뒤에 칸트에게 있어서 자유란 뭡니까? 됐죠? 그래서 인간이 자신에게 스스로 부여한 법칙 이외에 어떤 법칙에도 복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죠? 그래서 칸트가 말하는 자유는 뭐냐? 자기가 만든, 스스로 만든 법칙, 이 외의 법칙에 복종하는 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만든 법칙에 따르는 것은 자유로운 거지만, 알았죠? 자기 스스로 만든 법칙 이외의 법칙을 따르는 것은 자유로운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에 따르면 외부의 명령뿐만 아니라 본능적인 충동 역시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지요. 맞잖아, 그죠? 외부의 명령 또는 본능적인 충동, 이런 것들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거고, 알았죠? 외부의 명령도
내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억압을 받는다면 인간은 절대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에 따르면 외부의 명령뿐만 아니라 본능적인 충동 역시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행위는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다. 됐죠? 따라서 칸트는 인간이 본능, 감정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이미지의 단어들이 있죠. 거기 뭐가 있어요? 외부의 명령에다 세모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본능적 충동에다 세모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뒤에 본능이란 단어에다 세모 쳐놓고 감정이란 단어에도 세모 쳐놓으세요. 인간이 이런 것을 따를 때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감정이 아닌 어디에 따를 때 동그라미처럼 보편적 이성에다 동그라미처럼 보편적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주체일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칸트가 말하는 자유로운 존재란 결국 뭐다? 칸트가 말하는 자유로운 존재란 뭐를 따르는 존재다? 정리하면 이거죠. 나머지 다 필요 없으니까 보편적 이성에 따르는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에 따르는 존재? 보편적 이성에 따르는 존재가 바로 자유로운 존재다. 그럼 이 보편적 이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보편적 이성이다. 스스로 만든 법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스스로 만든 법칙을 자기가 따르는 건 당연한 거지만 됐죠? 외부의 명령이나 본능적인 충동이라든지 본능이라든지 감정에 따르는 건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때 이성은 절대적으로 타당한 도덕 법칙을 따를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능력으로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이러한 보편적 능력, 이성에 근거하여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평등한 존재로 규정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바로 요 단어죠. 보편적 이성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럼 결국 이거 뭐야? 여기까지 정리하면 근대에 와서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하면서 개인은 자유로운 존재고 평등한 존재였죠. 됐죠? 그래서 근대적 인간의 철학적 기반이 된 게 칸트의 윤리학인데 칸트가 강조한 것 중에 대표적인 건 본능이라든지 외부의 명령이라든지 감정에 따르는 것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뭐에 따라야 된다? 보편적 이성에 따라야 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 또한 칸트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당연히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건 이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에 의해서 행동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행위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스스로 부과한 도덕적 명령인 정언명법을 통해서 자신의 윤리학을 구체화시켰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 가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죠. 정언명법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요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걸 이해하는 게. 그래서 정언명법이란 모든 조건으로부터 독립된 무조건적인 행위 명령을 말한다. 즉 A는 X를 해야 한다라는 명제가 정언명법입니다. 단지 A가 Y를 원한다면 X를 해야 한다라는 것은 가언명법과는 다른 겁니다. 정언명법은 그러니까 정언명법은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A는 당연히 X를 해야 합니다. 왜? 이 법칙은 누가 만든 겁니까? 인간이 보편적 이성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누가 만든 거니까? 내가 만든 법칙이기 때문에 나의 이성을 가지고 만든 법칙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필연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정언명법에 따른 행위는 그 행위가 다른 목적에 상관없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행위다. 그리고 이때 그 행위는 필연성, 보편적 이성에 의해서 발견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죠? 제일 지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칸트는 분명히 이 보편적 이성을 특히 강조합니다. 우리 여러분 사회과목 공부한 학생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어느 정도 안 되니까요. 알았죠? 그래서 보편적 이성, 정언명법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정언명법은 이유 없는 겁니다.
이유 없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거의 무조건적인 행위 명령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정언명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보면 따라서 자유의지에 따라서 스스로에게 부과한 도덕적 명령인 정언명법은 보편적 이성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정언명법 자체가 무슨적 법칙이다? 보편적 법칙이다. 네 번째 문단은 이렇게 연결돼요. 얘가 무슨적 법칙이다? 보편적 법칙이다. 왜? 보편적 이성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언명법은 보편적 법칙이다.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럼 인간은 보편적 법칙에 따라서 정언명법이라는 걸 만들고 결국 이 법은 보편적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야 되는 보편적 법칙이 된 겁니다. 됐지? 관계가 이해되죠? 그래서 즉 칸트의 도덕 법칙은 개인적 조건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필연적으로 타당한 보편 법칙이다. 이게 바로 칸트가 말하는 도덕 법칙, 정언명법입니다. 됐죠? 이와 같이 칸트의 윤리학은요, 결국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개인으로 규정했으며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할 보편적 존재로 인식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칸트는 인간을 무슨적 존재로? 보편적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가 칸트의 윤리학입니다. 참 보편 엄청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봅시다. 결국 칸트가 말하는 자유는 자기가 스스로 만든 법칙이 아닌 다른 법칙에 따르는 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죠.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건 그래서 보편적 이성에 따를 때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 보편적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정언명법이고 정언명법은 그래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법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정언명법은 누구나 다 따라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보편적 법칙이고요. 됐죠? 이 보편적 법칙을 따라야 하는 인간은 당연히 무슨적 존재가 된다? 보편적 존재가 된다가 칸트의 윤리학입니다. 이해됐죠? 근데 그 밑에 문단에 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 전체 구조를 봤을 때 첫 번째 문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단에 가면 하지만 탈근대주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써놨어요. 탈근대주의 철학자들은 당연히 칸트의 견해를 뭐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됐죠? 칸트의 견해를 뭐한다?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비판하냐? 칸트의 윤리학이 자유와 복종을 동일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뭔 소리입니까? 됐죠? 칸트는 인간의 자유를 이성적, 인간이 자기 자신에 부여한 보편적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인간의 자유를. 됐죠? 정작 이 보편적 법칙은 이성에 의해서 선언적으로 부과되고 경험 이전에 부과된 겁니다.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보편적 법칙은 경험 이전에 부과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양병철이가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칙이 양병철이한테 부과된 겁니다. 됐죠? 부과된 것으로 인간 자신이 구성한 법칙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됐죠? 따라서 보편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사실 그 법칙에 복종한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며 결국 자유와 복종이 동일시되는 역설이라는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탈근대주의자들은 좋아.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편 법칙이 있다. 이 보편 법칙은 어떻게 보면 선언적 원리다. 됐죠? 선언적 원리다. 선언적 원리이기 때문에 됐죠? 경험 이전의 원리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이 만든 게 아니다. 이성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보편적 법칙은 선언적 원리이기 때문에 개인이 만든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편 법칙을 따를 때 인간은 자유롭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따른다는 것 자체가 자유로운 게 아니고 인간의 복종을 강요하는 거 아니냐. 이해됐죠? 그래서 결국
자유와 복종에 동일시되는 역설에 빠진 게 칸트 아니냐? 이렇게 자유가 복종과 일치하게 되면 타자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 나타난다는 점을 탈근대주의 철학자들은 지적합니다. 뭔 소리야? 모든 개별자가 보편 법칙에 따라 행동하고 모든 개별자를 이러한 법칙에 따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면 인간은 보편화될 수 없는 자신의 고유성, 밑줄 그으세요. 자신의 고유성과 자신과 타자의 차이, 밑줄. 우리가 이렇게 보편적인 법칙만 따른다면, 그걸 따랐을 때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면 우리의 고유성은 어떻게 한다? 오케이? 아니,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의 차이는 어떻게 되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보편 법칙이 개인의 고유성과 타인과 구별되는 차이를 억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칸트의 윤리학은 분명히 잘못된 거다라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나머지 걸 보겠습니다. 모든 개별자들은 이러한 법칙에 따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면 인간은 보편화될 수 없는 자신의 고유성과 자신과 타자의 차이를 억압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때 타자란 보편적 개념을 매개로 동일화될 수 없는 개별적 존재들 간의 차이를 전제로 하는데 그 차이 자체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보편적 법칙을 따른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아니냐 라고 비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서 밑에 문단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탈근대주의 철학자 누가 있다? 그래서 6번째 문단에 호네트가 있다. 그래서 호네트는 뭘 강조하고 있냐? 됐지? 근대적 보편주의가 야기한 폭력의 희생자인 타자를 구원할 수 있는 윤리적 방안이 바로 인정윤리다. 그래서 칸트의 윤리학이 빠질 수 있는 문제점을 이렇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다? 인정윤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정윤리가 뭔지만 이해하면 돼요. 이제 호네트에 따르면 인간의 자아실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통해서 가능하며 이러한 긍정적 자기 관계는 타자의 긍정적 평가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긍정하려면 타자가 나를 긍정해 줘야 돼. 타자로부터 긍정적 반응이 좌절될 경우 인간은 심리적 상처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자아 실현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은 언제나 훼손 가능하기 때문에 일종의 보호장치가 필요로 하게 되는데 호네트는 윤리가 이러한 보호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윤리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래서 인정이란 바로 타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나 반응을 총칙하는 개념으로 이는 자아실현에 가능한 조건인 동시에 인간의 삶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밑줄과 윤리적 정당성을 갖습니다. 뭐가? 인정. 타자에 대한 인정. 이게 바로 윤리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됐지? 따라서 타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는 바로 그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즉, 그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게 호네트의 주장이다. 이게 여기선 결국 호네트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호네트 주장의 핵심은 결국 무슨적 평가, 긍정적 평가, 타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 이게 바로 윤리적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윤리적 타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타자를 인정할 때, 내가 타자로부터 인정받을 때, 알았죠? 내 고유성, 내 차이를 인정받을 때 나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호네트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우리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 지금 현대사회에서 법 아닙니까?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법이 인간의 자유를 너무 많이 제약하고 간섭한다면 인간은 절대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는 어떻게 하죠? 법을 만들어서 결국 인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간섭하고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법은 원래 최소 아닙니까? 알았죠? 결국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편적인 법칙이 지금 현대사회의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헌법. 이해됐죠? 그리고 이 법 이외의 것은 각각의 차이를 다 인정해야 됩니까? 인정하지 말아야 됩니까? 인정해야죠. 현대사회는 어떻게 보면 칸트의 윤리관과
호네트의 인정윤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봐봐. 중세는, 근대가 아닌 중세는 종교적 진리가 법이었습니다. 됐죠? 그럼 양병철이는 태어날 때 이미 종교적 진리에 의해서 억압을 받았었어요. 됐죠? 그리고 양병철이는 정통사회에서 이미 사회 구성원이고 자기 역할 부여를 받았습니다. 자기 의지에 상관없이. 알았죠? 이게 결국 개인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었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국 근대에 와서 결국 중세의 종교적 진리가 무너지면서 결국 인간의 이성이 더 부각되고 그래서 인간은 개인으로서 존재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가 됐던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칸트는 결국 여기서 강조한 건 근대적 인간의 철학적 기반이 된 칸트의 견해의 핵심은 결국 인간은 보편적 이성에 따를 때 결국 뭐 할 수 있다? 자유로울 수 있다가 핵심이에요. 이해됐죠? 아니 종교적 교리라든지 이런 건 양병철이 스스로 인간의 이성이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됐죠? 그걸 따른다는 건 절대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는 결국 이제 종교적 교리가 무너지고 근대적 이성이 나타나면서 이런 견해들이 등장한 거예요. 알았죠? 근데 칸트가 강조한 보편적 이성이 만든 정언명법이나 보편적 법칙을 따르는 게 인간이고 이 보편적 법칙을 따르는 게 바로 보편적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됐죠? 근데 호네트 입장에서 탈근대주의 철학자 입장에서는 아니 보편적 법칙도 결국 인간을 억압하는 법칙 아니냐. 그럼 결국 인간의 고유성과 다른 사람과의 차이는 어떻게 인정받을 것이냐. 그럼 보편적 법칙에 따를 때 자유로운 존재라는 건 잘못된 말이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타자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을 때 결국 자아실현이 가능하다. 결국 우리는 타자로부터 내 고유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호네트의 인정윤리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죠? 마지막 문단은 그래서 이때 인정은 타자에 대한 주체의 일방적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 역시 적극적 자아 실현을 위해서는 타자의 인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체는 타자에게 또한 타자가 됩니다. 따라서 인정윤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지 타자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주체와 타자 간의 밑줄과 상호인정 밑줄. 요컨대 요약을 하면 호네트의 인정윤리에서 인간은 뭐라고 돼 있어요? 보편적 존재가 아니라 무슨적 존재다? 상호 주관적 존재다. 밑줄!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호네트가 말한 인간은 바로 무슨 인간이다? 상호 주관적 인간이다. 요거하고 다른 거예요. 요거하고. 칸트는 분명히 인간을 무슨적 존재라고 했어요? 보편적 존재. 근데 호네트는 인간을 상호 주관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의 구조를 보면 결국 칸트의 윤리학과 호네트의 주장을 대비했다고 보시면 되고, 됐죠? 결국 이걸 통해서 칸트의 윤리학의 문제점을 호네트가 지적한 내용이죠. 그래서 둘의 차이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칸트의 윤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은 무슨적 존재고 보편적 존재. 호네트가 말하는 인간은 바로 무슨 존재다? 상호 주관적 존재다. 이해됐죠? 둘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가 다 풀립니다. 그럼 이 글의 구조는 여러분들 뭐죠? 근대에 이르러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 평등한 존재가 됐고 그 철학적 기반이 칸트의 윤리학인데 칸트가 말하는 인간은 보편적 존재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한 게 바로 탈근대주의 철학자들이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호네트고, 알았죠? 호네트는 결국 칸트의 보편적 존재라는 말을 비판하고 인간은 무슨 존재다? 상호 주관적 존재라고 주장했다가 이 지문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호 주관적 존재는 개인의 고유성을 인정받는 존재. 그럴 때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끝!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근대로의 이행은 인간을 전통사회의 해석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으로 탈바꿈시켰다.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칸트는 인간을 보편적 이성을 지닌 주체이자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다. 맞죠? 맞습니다. 알았죠?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칸트는 근대적 개인을
동등하게 대우받아 마땅한 평등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보편적 존재, 칸트의 견해입니다. 4번에 탈근대주의 철학자들은 선험적 법칙에 따르는 행위는 자유와 복종의 역설을 만든다고 했어요. 됐죠? 이게 바로 칸트의 윤리학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근데 5번에 탈근대주의 철학자들은 주체와 타자 사이의 차이에 주목하는 건 맞습니다. 뒤에 있는 거 밑줄 그어놨어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를 줄이는 게 아니고 차이를 뭐 하자고 주장한 거죠? 인정하자고 주장한 겁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이해하고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정언명법은 뭡니까? 인간이 보편적 이성으로 만든 법칙입니다. 당연히 이유 없이 따라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1번에 정언명법은 선험적 이성이 모든 인간 존재에게 부과한 필연적 도덕적 명령이다. 인간은 정언명법에 따라 행동할 때만 자유로운 존재,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정언명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대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평등한 존재니까. 모든 인간은 정언명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평등한 겁니다. 밑에 4번에 정언명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밑줄 그어 본능적 감정을 보편적 이성과 조화시킨다는 잘못된 말이죠. 뭐에 따르는 겁니까? 보편적 이성에 따르는 겁니다. 감정과 이성의 조화가 아닙니다. 됐죠? 5번에 어떤 명법이 도덕적 행위 그 자체가 아닌 다른 목적 달성을 의도하고 있다면 칸트는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때 명법은 정언명법에 해당하지 않고 가언명법에 해당합니다. 답은 정확히 4번이 답이었다. 3번 문제를 보면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에 대해서, 칸트에 대해서 호네트가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칸트는 인간을 무슨 존재로? 보편적 존재로. 호네트는 인간을 뭐로? 상호주관적 존재로 본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보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호네트의 인정윤리에서 인정의 획득은 됐죠? 인정의 획득 밑줄!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밑줄과 인정투쟁에 의해 야기된 상호주관적 과정이다. 인정 획득이 인정투쟁에 의해서 야기된 상호주관적 활동 과정이다. 즉이란 말은 동격입니다. 앞뒤 문장이 같은 거예요. 알았죠? 즉 이걸 가지고 앞문장을 이해하시면 돼요. 타자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아상을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으로 인식한 자아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요구하고 이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하게 된다. 자아가. 그리고 바로 이런 투쟁에 직면한 상대방 역시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더욱 높은 자기의식에 도달하게 되면서 관련 당사자들은 새로운 인정관계를 형성하게 되지요. 따라서 인정관계는 나와 타자의 공존과 화해를 이룰 뿐만 아니라 밑줄 그어놓으세요. 각자의 고유성이 타자를 매개로 더 형성되고 높아진다. 양명철이가 타자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나의 고유성은 더 확실해진다는 소리입니다. 보기가. 이게 바로 호네트의 인정윤리거든요. 타자도 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알았죠? 노력을 하다 보면 자기만의 색깔, 자신의 고유성이 더 높아진다는, 뚜렷해진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호네트의 주장입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나와 다른 타자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호네트고요. 맞죠? 칸트의 핵심은 결국 우리는 보편적 이성에 의해서 보편적 법칙을 만들고 그 보편적 법칙을 따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가 칸트의 견해입니다. 그럼 호네트가 칸트를 비판할 때 뭐라고 비판하겠어요? 1번을 보겠습니다. 인간 존재는 보편적으로 표상되는 것이 아니다. 됐죠? 자와 타자가 갈등을 매개로 자신의 고유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1번이 정확히 답입니다. 이해됐죠? 인간 존재는 보편적으로 표상되는 게, 보편적인 게 누구의 견해죠? 칸트. 칸트의 견해는 잘못됐다. 인간의 당연히 고유성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자아와 타자의 갈등을 매개로 자신의 고유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인간 존재는 이해됐죠? 답은 1번입니다. 2번에 왜 잘못됐을까요?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할 보편적인 이유는 보편적인 이유 밑줄. 인간의 자아 실현 상호 인정에 따른 긍정적
자기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앞뒤가 안 맞죠. 이유도 안 맞죠. 인간이 보편적인 이유는 칸트가 뭐라고 주장했죠? 보편적 존재의 이유는 보편적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편적인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보편적인 겁니다. 그리고 호네트는 인간을 절대 보편적 존재라고 말한 적 없어요. 분명히 이 2번 선택지는 어떻게 말해야 돼? 모든 인간이 상호 주관적인 존재인 이유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됐죠? 인간의 자아실현이 상호 인정에 따른 긍정의 자기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가 맞는 문장이 되어야 됩니다. 알았죠? 2번은 분명히 앞뒤가 안 맞아요. 3번, 인간이 타인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주체의 희생을 대가로 타자를 구원하는 과정에서 달성되는 것이므로 이성보다는 자기이성이죠. 자기희생 밑줄. 자기희생 밑줄. 이 자기희생이라는 건 보기에 나타나 있지도 않아요. 알았죠? 타자한테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이지. 알았죠? 자기희생은 아니다. 아니 내가 희생하고 타자를 인정해주면 내가 무슨 자유로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알았죠? 자기희생은 X. 4번에 인간 자신이 구성한 법칙이란 이성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됐죠? 뭐 여기까지는 말이 되네요. 자기의식의 주체가 타자와의 투쟁에 승리하여 타인을 인정할 때 만들어진 거지 타인을 자기화시킨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그럼 타인을 자기화시키면 다양성은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밑에 5번에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일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다. 됐죠? 뭐냐 그럼? 개인의 자기의식이 자기 자신을 객관함으로써 밑줄거 보편적 존재로 거듭나기 때문이다. 이게 어떻게 칸트를 비판한 내용이 돼요? 이해되셨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답이다.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을 보기에 적용했습니다. 윗글은 관용의 기원인데 종교적 갈등입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메디시스의 음모에 따라서 성 바돌롬의 축일에 신교도를 학살합니다. 파리에서 3,000명, 프랑스 전역에서 2만 명이 죽었어요. 신교도의 생존을 위해서 반격을 시작했죠. 이에 피해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종교 차원에서 서로 간의 사륙을 막고자 밑줄거나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차이에 대한 관용입니다. 이게 관용의 기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관용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차이에 대해서 인정한 겁니다.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죠. 그럼 칸트는 분명히 이거는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없다고 할 겁니다. 이건 정언명법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알았죠? 차이에 대한 관용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관용이 근본적인 나와 타자 간의 평등한 공존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인데, 그러나 세모, 관용이 상대방에 대한 입장 자체의 변화나 상대방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관용이란 관용할 수 없는 대상을 관용한 것이며 따라서 비록 평화 공존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여전히 관용할 수 없는 존재라는 관용의 역설이 만들어졌어요. 됐죠? 한 마을에 양병철이와 다른 사람이 살아요. 매일 싸워요. 알았죠? 싸우다 보니까 서로 피해가 많아요. 알았죠? 병철이하고 둘이 화해했어요.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근데 이게 진정한 화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화해를 한 이유가 자기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화해를 했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인정도 아니죠. 이해되셨죠?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의 내용은 보기에 적용해서 윗글의 내용을 설명해보라. 밑에 1번에 칸트의 윤리학에 따르면 당대 프랑스인들은 밑줄거 자신의 안전을 위해 목적이 있네. 타인을 해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면 이거는 뭐가 될 수 없다? 도덕적으로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정언명법이 될 수 없습니다. 오케이. 2번 문제. 탈근대주의 철학에 따르면 종교라는 선언적 원리가 종교라는 밑줄거 종교라는 선언적 원리가 분명히 종교가 선언적 원리고 됐죠? 이 선언적 원리에 따른다는 것 자체 선언적 원리에 대한 복종이 타자에 대한 보편적 원리의 강요로 작용할 수 있다. 됐죠? 이게 이 종교라는 것이 칸트가 말하는 보편 법칙처럼 선언적 원리이고 이 원리에 복종을 한다면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결국 종교라는 것이 보편적 법칙과 같이
선언적 원리이고 이 선언적 원리에 대한 복종이 타자에 대한 보편 원리의 강요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게 탈근대주의 철학자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탈근대주의 철학자들은 칸트가 말하는 보편 법칙을 따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종교라는 선언적 원리를 따르는 것도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2번 선택지를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얘가 선언적 원리면 결국 얘도 강요가 되고 얘가 선언적 원리면 얘도 강요가 된다는 뜻입니다. 탈근대주의 철학에 따르면 구교도 신교도 학살행위는 자신과 타자 사이 인정하려는 태도가 구체적인 폭력으로 실현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맞죠? 폭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호네트의 인정윤리에 따르면 피해 악순환이 이어짐으로써 당대 프랑스인들이 심리적 상처를 입었죠. 그래서 자아실현 안 되죠.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타자로부터 진정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아실현 불가능합니다. 근데 5번 선택지는 호네트의 인정윤리에 따르면 구교도 신교도 상대방 관용하는 것은 관용할 수 없음에도 관용하는 거죠. 진정한 인정이 아닙니다. 됐죠? 이러면 밑줄 거 상호 인정을 통해서 긍정적 자기관계가 형성이 될까요? 안 되죠. 호네트가 봐도 보기의 현상에서는 진정한 상호 인정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됐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죠? 비문학은 여러분들 여름방학하고 그 다음에 수능 전까지 지금부터는 쉬운 지문도 뭐 읽고 실수를 안 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고난도 지문들을 경험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수능 완성이라든지 EBS 파이널이라든지 알았죠? 아니면 뭐 봉투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알았죠? 수능 완성하고 이미 EBS 파이널은 나왔고요. 이제 다른 출판사 또는 이제 여러 유명한 이제 봉투 모의고사들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난도가 높은 지문들을 읽어야 수능 시험에 나오는 비문학 지문을 쉽게 독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인문논술을 하다 보면 인문논술의 제시문을 아주 쉽게 독해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보면 국어 영역 등급이 아주 좋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쉬운 것만 경험하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고난도 지문이 나왔을 때 더 적극적으로 지문을 요약하고 독해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문학 독해의 가장 핵심은 대상과 그 다음에 구조와 함께 글의 중심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문제를 한 번에 풀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것만 머릿속에 명심하시고 비문학 지문 경험을 계속 좀 늘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대체로 학생들은 공부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싫어하는 걸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됐죠? 선생님이 수업할 때 늘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다른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7월 10일 날이 모의고사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시고 여름방학 계획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됐죠? 선생님하고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